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대 제국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 그 세 번째 시간 그리스와 헬레니즘 세계의 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럽 사회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폴리스라는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그리스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적 특징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는 각각의 도시국가가 발달했는데요. 그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을 믿는 등 동족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르고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피아 제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이 열리죠? 그 올림픽의 기원이 바로 이 올림피아 제전입니다. 이러한 폴리스,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폴리스의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이 신전은 위급 상황에 시민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고라 광장에는 시민들의 집회 장소와 재판소, 공공시설, 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크고 작은 도시국가를 이뤘던 그리스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이 중 아테네는 고대 민주정치가 발달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 옛날부터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지역의 활발한 해상활동과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 크고 작은 전쟁에 참전했던 평민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지위가 상승하자 이들은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평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며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면 먼저 솔론 시대 때는 시민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과 군사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론의 정책에 귀족과 평민들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때 불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독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재자를 참주라고 불렀는데요. 클레이스테네스 때 이러한 독재자를 견제하는 도편추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도편추방제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어 최다 득표자를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하는 제도였는데요. 이러한 도편추방제는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꽃을 피우게 되는 시기는 다름 아닌 페르시아 전쟁 이후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페르시아를 공부할 때 페르시아가 무려 3차례에 걸쳐 그리스를 침입했지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 연합이 이를 잘 막아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테네에서는 가난한 시민들에게까지 참정권이 확대돼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러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럼 이러한 페리클레스는 과연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우리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권력이 소수에게 있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만약 어느 개인이 공직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재능 덕분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 거의 지금의 민주사회와 흡사하죠? 이렇게 수준 높았던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특징 중요합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직접민주정치입니다. 성인 남자 시민이 모두 민회에 참여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형태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정치도 부녀자와 노예,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없는 제한적 민주정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아테네와 함께 대표적인 폴리스의 하나였던 스파르타에 대해 살펴볼까요?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으며 국왕과 소수의 귀족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는 전형적인 고대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폴리스답게 국가의 중대사는 민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스파르타는 군사제도에 바탕을 둔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자국민보다 많은 피정복민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어려서부터 집단 생활을 했으며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스파르타 느낌 아시죠? 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일생 동안 용감한 전사로서 국가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강압적인 방법을 비유할 때 스파르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의 유래가 스파르타의 강력한 군사 통치에서 왔음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했던 폴리스들은 과연 어떻게 쇠퇴하게 될까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세력을 점차 키워나가자 스파르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며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결국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쟁으로 힘을 너무 많이 뺀 그리스 지역의 폴리스들은 이를 계기로 점차 쇠퇴하고 결국 마케도니아에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그리스, 과연 그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스의 문화는 한마디로 인간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의 문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문학작품으로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역사학도 발달하는데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서술했고요. 이러한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기원전 440년경에 쓰인 서양 최초의 역사책입니다. 또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역사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문화하면 건축과 조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과 그리스 조각상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신전으로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 시대 때의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 후 아테네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비례와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학문도 발달하는데요.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가 이어지며 자연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5세기경 등장한 소피스트는 철학의 대상을 자연에서 인간과 사회로 확대하며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했고요. 이에 반해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진리의 존재를 강조하며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리스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공화국이라는 저서를 남겨 이상국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모든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시대는 제법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기였죠. 자, 이렇게 그리스 문화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에 대해 살펴볼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 지역의 폴리스들이 쇠퇴했을 때 그리스 북부에 있던 도시국가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를 통일한 건 마케도니아의 국왕 필리포스 2세였는데요. 그가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입니다. 이후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을 시작하여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킵니다. 거기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한 알렉산드로스는 단기간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인데요. 이러한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에 건설한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복지마다 그리스 문화를 보급했습니다. 특히 동서융합을 위해 자신의 부하들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강 유역을 점령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갑작스럽게 열병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은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되며 멸망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은요, 상당히 그리스 문화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동방원정으로 그리스 문화가 확산되고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결합된 문화가 발전하는데요. 이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는 개방적인 세계 시민주의를 강조하는데요. 이는 작은 폴리스의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입니다. 또 폴리스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며 개인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발달한 철학은 금욕주의와 이성적인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와 정신적인 쾌락을 강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자연과학이 발달하여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시기이기도 한데요.
기하학 원론을 쓴 유클리드, 유레카를 외치며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에라토스테네스도 이 시대 때 활동한 과학자들입니다. 또 예술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보다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밀로의 비너스상과 라오콘상이 있습니다. 어때요?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상들에게서 보여지는 화려한 기교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생한 인체의 표현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유럽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한 폴리스 중 민주정치가 발달했던 아테네와 강력한 군사통치를 자랑하는 스파르타의 각각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발달한 그리스 문화도 분야별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또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